당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여야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비판이, 또 야당에서는 이른바 선거 패배에 대한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며 당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 안철수 의원은 의원 호칭을 달고 오늘 나란히 국회에 입성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선거 후 각 당의 움직임 굉장히 분주하고 자중질환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아무래도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계파 갈등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난 연휴 사이에서도 친문계 그리고 친명계 사이에서의 각자의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이 있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5년이 뭐 잘못된 것부터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그 패배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개항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뭐 출마를 했다 이러는데 참 그런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 반대했었죠. 네. 많은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은 다분히 개파적 시각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특정인에만 있겠습니까? 대선 패배 책임과도 맞물리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고루한 민주당 이게 본질적인 문제고요. 정말 출전 개파 관계에 의해 가지고 당을 운영을 했고 공천도 그래 왔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봅니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친명계 그리고 뭐 친문계 혹은 뭐 반명계라고도 요즘 좀 표현을 하던데 이 반명계 간의 개파 갈등이 점점 좀 노골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민주당은 작년 그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 또 3월 9일 날 대선 패배, 또 이번 지방선거까지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다시 부대를 편성하기 위한 내부 갈등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8월 말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까지는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또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다음에 이번 8월 말에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는 대표가 앞으로 2024년 당 공천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친문 계열, 또 친 이재명 계열이 차기 공천권을 둘러싸고 생존 게임을 벌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아마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친문계 쪽에서는 아까 뭐 홍영표 의원이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이재명 의원의 그 출마, 그다음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로 돌리고 있는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거의 이제 패배가 기정사실화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고 또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승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거의 뭐 사례도 보면 뭐 97년 대선 이후에 9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서울과 경기도를 석권을 했습니다. 또 2017년 대선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전국에서 13개 광역시도를 석권할 정도로 이기게 되는 구조적인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친문 쪽에서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조금 정파적인 색깔이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반대로 이재명 쪽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의원 이제는 의원이 됐죠. 대선 후보가 선거에 패배한 지 3개월 만에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이게 대선 연장전이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 이 투표장에 나오게 못하는 어떤 패배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변수로 작동했단 말이에요. 또 인천에서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을 바꿔서 서울의 시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두 사람 다 출마 명분이 분명하지 않아서 선거 패배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선거에 대한 패배 원인 또 패배의 당사자들을 지명하면서 당내에서는 친 이재명 계열과 친반 이재명 계열 간의 대립이 굉장히 격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간접적인 원인은 제공했다라고 하지만 구조적이고 시기적인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그러니까 양측의 태도에 대해서 모두 다 좀 비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친명계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지자마자 곧바로 뭔가 준비된 것처럼 SNS에 글도 올리고 방송도 출연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좀 그건 좀 의심스러워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부터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친했던 분들이 쫙 다 SNS 글 올리고 라디오 인터뷰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좀 김남국 의원은 그 전날 무슨 뭐 회의까지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좀 얘기하면서 뭐 조직적으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연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그 출구조사에서 김종인 후보가 지는 거는 나왔었잖아요. 오차범위 내지만. 그래서 새벽 5시인가 6시에 뒤집어진다고요. 5시 반인가. 예.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SNS에서 올리면서 이재명 때문에 졌다. 그리고 근데 만약 김동연 후보가 안 됐으면은 이재명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하고 전남북 빼고 광주하고 빼고 그러면 더 책임론을 거세게 정치적으로 몰아붙였겠죠. 뭐 그러한 이제 추측과 개연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 그러면은 우리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누구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보궐선거 문제, 부동산 문제, 대선 문제,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에 대한 불신. 특히 호남이 37%밖에 안 나왔잖아요. 광주가요. 왜 안 나왔느냐? 그럼 이재명 때문에 안 나왔다라는 거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재명 쪽 가까운 분들은 이제 그나마 이재명이 나왔으니까 인천에서 개항에서 이긴 거고 경기도도 이긴 거 아니냐 아슬아슬하게 다른 쪽도 쫓아갔고 좀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나왔다면 안 되고 안 나왔으니까 뭐 안 나왔다면 이겼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는 그 선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봤을 땐 좀 제가 보기엔 납득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왜 이재명은 대선에 패배했는데 나왔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후보들 한번 봅시다요. 안철수도 패배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분당가 왜 나왔어요? 홍준표 패배했는데 대구시장으로 나왔어요. 유승민 패배했는데 경기도 나왔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오직 이재명은 당신은 패배했는데 선거 끝까지 간 사람과 경선 혹은 끝 중간에 이제 단일화한 사람은 좀 다르지 않냐 이런 반론을 또 하고 있거든요. 단일화도 한 3일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이 이재명만 왜 그냥 그런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주당이 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속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그냥 그 이재명 때문에 졌다. 이재명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또 이제 대선 패배 책임을 이재명이 졌다라는 부분들이 좀 지난 다음에 뭐 일주일이나 지난 다음에 뭐 이렇게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것도 뭐냐 홍영표 지금 의원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친문계 하는데 그 친문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에 같이 했던 주류 세력 중에 한 명은 분명하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 누구냐면 홍영표 의원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당권 투쟁에서 송영길 대표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후보 경선 과정에 가장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친문에서 일부 이낙연 후보 캠프에 갔던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뭐. 사실상 이낙연 당시에 전 대표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공세를 하는 거고 예. 그날 바로 또 이낙연 전 대표도 SNS에 올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당원이나 국민들을 봤을 때는 뭔가 좀 페어하지 않다. 기획된 것 같다라는 데 힘을 실으시는 거네요. 아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당권 투쟁과 개파 갈등 이런 걸 통해서 8월 전당대회 때 하여튼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아니 뭐 하고 싶은다면 나가서 당대표 경선 나가서 TV 토론하고 당원 심판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어떤 정통적이고 민주당을 정말 자기네들 아낀다는 이런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 말씀해주신 그 전당대회 이제 8월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당대회에 뭐 시기적으로 조기에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룰에 대해서도 이제 친명계 의원들 뭐 그 안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여론조사 이렇게 있는데 권리당원의 좀 비중을 높여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권리당원의 조건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으면서 이 부분도 어떤 계파 갈등과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당대 시기는 8월 말로 아마 그건 이제 당헌 당규상 있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6월부터 한 8월까지 2달 동안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가고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치를 텐데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과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출마하면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민주당을 혁신 개혁하면서 이재명계 중심으로 당을 구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2024년에 공천에서는 반 이재명 의원들은 상당 부분 공천받기가 어려워질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 때 당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당헌 당규 룰에 보면은 전당대회는 소위 말하는 전국 대의원 약 한 1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45%, 그다음 권리당원이 40%, 일반 국민이 10%, 당원이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권리당원 부분입니다. 이게 40%이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에 전당대회 때도 당권 항배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리당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상 당원을 유지하면서 당비를 납부했던 사람들을 권리당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은 약 한 80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새로 가입한 권리당원들 아니죠. 당원들이 약 한 20만 명. 여기는 친 이재명 절대 지지자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적 딸들, 개딸들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20만 명에 대해 가지고 권리당원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만약에 룰을 바꿔서 6개월이 아니라 뭐 3개월 또는 한 달 이상 당비를 냈던 사람들도 권리당원으로 인정해 준다면은 이 20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은 친 이재명 당권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참고로 작년 5월달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당시 송영길 대표가 대의원에서는 이겼지만은 권리당원에서는 졌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권리당원에서는 이겼단 말이에요. 근소한 차이지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대의원 숫자는 정해져 있고 권리당원 숫자를 얼마나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국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 이재명 쪽에서는 이 20만 명을 권리당원에 포함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하자, 이렇게 유리한 룰을 주장하는 반면에 반 이재명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권리당원은 당원 당규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해서 현재대로 치르자, 이런 각자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기 총선 공천권을 이제 어느 지도부가 쥐게 되느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당권 경쟁이 이번에 쉽게 좀 잦아들 것 같지 않고 이번 룰 변동에 있어서도 쉽게 좀 타협이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 공천권 문제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겠죠. 괜히. 왜냐하면 이게 사전 컷오프라는 게 있어갖고 그것이 이제 당 지도부가 하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 공천권을 예를 들면 각 지역이나 그런 데서 이제 당원이라든가 국민 여론조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컷오프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 있는 의원들 그 지도부 결정하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 다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예를 든다면은 이쪽에서는 이낙연계 쪽 사람이 되면은 이 이재명과 친했던 사람도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려를 국회의원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2년이나 남은 얘기고요. 문제는 저는 흐름이라고 봐요. 이 국회의원들이 전당대회도 그렇고 전당대회도 예를 들면 지금 뭐 당 룰 갖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뭐 반성한다고 이제 평가도 한다 그러는데 왜 졌느냐라는 거, 그건 상당히 공통된 의견이 당원들 사이에서 권리당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에 180석이라 했는데 개혁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중에 가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되니까 검찰 개혁하려고 그러고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보궐선거와 또 대선과 지방선거 여기서 결정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실망을 줬던 것이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안 나갔잖아요. 50.7%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갔어요. 지지자들이.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전당대회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쇄신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런 방안이 무엇이냐를 갖고 고민을 해야지 이쪽 계파한테 유리하다. 어느 사람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이거는 전당대회, 아니 당내에서 전당대회는 분명히 권력 투쟁이에요. 그건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거든요. 뭐 외국도 그렇고 미국도 유럽도 그렇고 다 권력 투쟁합니다. 근데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흐름을 잡고 그 당을 개혁하고 변화하고 쇄신시키는 이런 집단과 인물이 이게 그 당권을 쥐게 된단 말이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 지금 저거를 자꾸만 계파 간의 갈등, 분열, 분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전당대회 올바른 취지,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실망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들을 좀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하고 국회의원들이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전대 룰은 고쳐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도 대의원이 지금 15,000명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다 권리당원이 80만 명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전대 룰을 봤을 때는 대의원이 40%, 권리당원이 45%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여론조사 110%, 뭐 일반당 5%. 그러면 15,000명을 40% 인정하고 80만 명을 45% 인정한다는 것이 이게 안 맞잖아요. 비율적으로 전혀. 그럼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대의원도 지금 예를 들면 과거 제도란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 근데 대의원들이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권리당원들이 더 역할을 많이 하고 당의 중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비율을 동등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민주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안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대의원을 이제 지역위원장을 다 임명한단 말이에요. 지역위원장에 친한 사람들, 각 지역에서 그분들이 하니까 이 과다대표되는 거죠. 과다대표되고 실제로 민주당의 당원들의 입장을 대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15,000대 80만인데 비슷해요, 비율은. 이건 고쳐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대선, 지선 연달아 패배한 이후에 계파 갈등까지 뭐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와중에 또다시 이렇게 룰을 가지고 건드리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당 통합마저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니, 이런 입장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점을 예. 계파 간의 갈등으로만 보게 되면은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었어도 예를 들면 뭐 보수하고 진보가 갈등이 있다. 그럼 개혁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가 개혁할 수 있는 거고 진보가 알겠습니다. 당내도 마찬가지죠. 그걸 자꾸만 계파 간의 갈등이다. 그러면은 그거 언제 고칠 거예요? 이런 불합리하고 불비례적인 과다대표되는 상황을 그거는 서로가 해서 개혁성을 강화해야죠. 나오는 후보들이. 예, 계파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민주적인 차원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뭐 100% 동감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보면은 당원이 90%란 말이에요. 그 일반 국민이 10%밖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그 당원들, 특히 이제 권리 당원들의 어떻게 규정을 고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민주당이 좀 더 국민의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표 10%를 좀 과감하게 확장해서 당원 50 내지는 국민 50 이 정도 가야지 당신뿐만 아니라 민심도 반영되는 어떤 전당대회, 당이 개혁되는 뭐 그런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 룰이 70% 30%에 있습니다. 당원은 70%, 국민은 30%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당원도 규정 보면은 한 번 이상 당비를 납부하게 되면 책임 당원 자격을 줘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민주당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비대위를 띄우면은 정말로 당신뿐만 아니라 선거 패배한 것은 국민의 민심을 못 받아서 패배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심을 대폭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민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룰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방식도 지금 보면은 거의 85%는 직접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5%만 여론조사로 전화로 조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거의 100%
휴대폰으로 참여할 수 있거나 휴대폰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민심 참여 폭을 대폭 늘리는 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좀 더 국민의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의원, 이제 이 의원이죠. 호칭을 달고 국회에 첫 입성을 했습니다.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까 했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오늘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묻는 것은 낮은 자세로 겸허히 듣는 중이라고 했고요. 전대 출마 여부를 물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좀 직접적인 답은 피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사자 아닙니까?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선거에 책임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다 책임이 있다라는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지금 의원입니까? 의원이 패배한 날 바로 그날 바로 선거 캠프에 가서 나 때문에 졌다. 그리고 한 4개월 몇 개월 동안입니까? 인천 계양원에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대중 앞에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 난 패배에 책임이 없어. 그럼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책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지금 권력 투쟁과 개파 갈등 속에서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이 자꾸 몰아세우니까 당내 균형과 이런 부분들이 깨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내가 봤을 때 서로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낙연 후보 쪽 이낙연 전 대표에 계신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그럼 지방선거 때 뭐 했어? 당신 지역에 있어서의 구청장과 기초단체장은 당선시켰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측면들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당내가 분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책임이 있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아니 뭐 진보적이라 하는 민주당 국민의 보수적이라 하는 국민의힘보다도 당대표 경선의 룰이 후진적인 거예요. 퇴행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전당대회에 앞서서 당장에 당을 수습해야 될 비대위 꾸리는 것 역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의총 열어서 비대위 구성안 논의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당장 사실 이름은 혁신형 비대위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기간도 너무 짧고 그 기간 안에 혁신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에 가는 비대위원장은 독배를 마시는 자리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손사래를 치고 있거든요. 이 구성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그대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월부터 전당대가 8월 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 2달간 비대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고 사실상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어떤 중간 개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비대위원장들이 손사래를 치고 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비대위는 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한 원인을 성찰하고 반성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칠 거냐. 이 부분이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정치 쇄신 안중에서 586 퇴진론이 나와 있는데 이 586 퇴진론을 비대위에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당 쇄신의 문제도 하나 관건이 되고 저희가 이야기했지만은 전당대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전당대회의 규칙 즉 룰을 어떻게 변경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시행할 거냐 이런 세 가지 중대한 과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비대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당내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국민적 신망을 받는 사람,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개혁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인물 과연 이런 분들이 있을까? 떠오르는 분 있으십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세 가지 그룹들이 뭐 한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출신의 원로 그룹들 예. 예를 들자면 문희상 전 국회의장,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 예. 그다음에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예.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대부분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우상호 전 원내대표 또 뭐 이광재 이번에 강원도지사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영입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뭐 이런 분들도 거론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약 한 9명 정도로 비대위원을 구성하자 그렇게 하면서 선수별로 한 명씩 또 그다음에 과소 대표가 되고 있는 청년, 여성들
몫으로 각각 한 명씩 정도 하자.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인선 기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혁신, 즉 피와 살을 깎는 정도의 쇄신을 하기 위한 비대위 구성은 좀 기대 난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이제 민주당도 우리 과거에 이제 인물 중심의 우리 정부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도 물론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지만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정당화돼 있는 거고 과거에 민주당은 뭐 김대중 대통령 정당, 노무현 대통령 정당, 문재인 대통령 정당 이렇게 인물 중심의 정당이 돼 있는데 이제는 조금 가치 중심, 정책 중심, 노선 중심의 정당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좀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리 정치 문화를 또 정치 제도를 개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걸 다 하려면 사실 큰 권한을 손에 쥐는 비대위원장이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뭐 그런 예. 것들이 지금 없는 비대위원장이라서 어떤 그거는 인물이 위원장 지금 자리를 의원께서 잘 맡겠습니까? 지적하셨는데요. 그런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되는 대표가 할 일이에요, 그건. 그리고 저는 민주당 비대위원회 안 믿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때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무슨 비대위원회입니까? 말만 비상대책위원회라 그래서 당권을 가져갔죠. 자, 저는 그냥 일상위원회였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혁신하겠다, 저는 안 믿습니다. 아니, 저는 민주당은 그냥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는 위원회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 관리형 비대위로만 그렇죠. 가는 그게 가장 것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예. 괜히 저렇게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라 그래서 권한 많이 가져와서 뭐 반성하고 평가하고 지금 이러한 민주당 분위기에서 반성과 평가가 되겠습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하여튼 위원장은 위원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각 정파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비대위원회 구성될 거예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지금 누가 맡겠습니까? 저 골치 아픈 데 가서 권한도 없고 책임만 지게 되고 제 생각에는 재선급 정도 수준에서 좀 새로운 인물로 해서 잘 관리해서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잡고 흐름도 좀 받아내고 전당대회 잘 마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를 좀 더 땡기는 게 좋아요. 아, 8월 말까지 조기전대. 가다 보면 맨날 그냥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내에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민주당을 개혁하겠다, 쇄신하겠다. 당신 대선 패배 책임 있어. 당신 지방선거 패배 책임 있어. 이거는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네들이 밥 먹을 때 하는 얘기죠. 국회의원들끼리 해야 되는 것이지. 자성하고 반성한다. 그럼 달라지죠.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을 그만두겠다. 그러면 달라지지만 그렇게 한다 하지 말고 전당대회가 정치적 경쟁의 장으로 그리고 민주당 쇄신과 변화와 개혁의 장으로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구나 다 노력해서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존의 개파 정당, 국회의원 정당이 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민주당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오전에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을 했죠. 이 전 대표 1년 동안 조지 워싱턴 대에서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직진하지 않지만 먼 방향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강물이 직진하진 않지만 그러나 먼 방향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고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세상에는 존중과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합니다.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주십시오. 네, 이 전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책임론에 조금 힘을 실는 듯한 발언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본인은 아직 뭐 정계를 은퇴한다,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잠시 1년 동안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말은 다음에 복귀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강물은 직진하지 않고 굽이쳐 휘어가지만은 결국 바다에 이른다. 또 뭐 본인은 잊혀지는 것이 두렵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떠나서 살겠다 이런 약간 미련을 염두에 둔 듯한 미련이 있어 발언으로 보이셨어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뭔가 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여운을 던지고 본인이 역할할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복귀하고 돌아오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암시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나이도 1952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7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차기 5년 뒤에 대권을 도전하려면 75인데 물론 뭐 나이가 절대적인 뭐 장애 요인은 아니지만은 본인이 뭐 대선에서 경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후진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그동안에 본인을 따라왔던 그 이제 국회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 정치인들에 대한 본인 이제 어리신이를 어떻게 잘 지으면서 조금 도와줄 것인가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출구 전략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도 당권 경쟁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선의 중진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걸 두고도 공개적으로 SNS에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난색을 보였는데도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행을 고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수 없이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당 대표의 초청장을 받아준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여당 정치인은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 정치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직격탄을 날리자마자 이 대표가 또 1시간 반 만에 바로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짧고 강렬한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내부의 권력 투쟁이 뭐 민주당도 권력 투쟁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권력 투쟁이 심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선거 기간 중간에. 예. 윤핵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우 그냥 골치 아파 맨날 어디 가버리고 막 수습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 와중에 이제 저 문제가 터졌단 말이죠. 지금 윤리위원회 올라가 있는 징계위원 올라가 있는 그 성상납, 그러니까 강용석 씨가 먼저 얘기했나요? 유튜브에서 성상납 문제 또 이제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의혹 문제 이것이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준석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지뢰밭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푸느냐 아마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가장 머리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러나도 불구하고 윤핵관들하고는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 부분이 잘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외교관의 문제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갔다. 근데 대통령 특사 자격도 아니에요. 대통령 뭐 친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과거에 봤을 땐 집권 여당 대표가 가게 되면 대통령이 친서를 써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는 지금 화약고 아니에요. 그 러시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지금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하고 러시아 관계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실줄이요. 아시아 쪽에 상당히 걸쳐 있는 국가고. 자, 그럴 경우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이것은 정진석 의원이 그 의미일 거예요. 예. 그걸 러시아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중국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의 외교적인 지형에 있어서 그렇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국가의 외교 문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을 정진석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냥 간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빛나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큰 선거를 2번이나 이긴 당대표고 임기도 아직 1년이나 넘게 남은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그 자리에 대한 위태로움을 암시하는 듯한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는 것.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정부 간의 관계가 소위 말하는 이제 당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에도 2번 동안 사보타지를 하면서 윤석열 그때 후보를 약간 뭐 비판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지방선거 공천 관련된 거라든지 당 운영에 있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뒷받침이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당내 국민들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갑자기 지방선거 끝나고 이준석 대표가 왜 우크라이나를 갔지? 직접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도 아닌데 우리가 지원할 것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무리를 써서 갔지? 뜬금없다.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 민심을 받들어서 국민의힘 정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또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들, 또 인수위 오늘 백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수위의 국정 과제들 이런 것들을 당이 어떻게 뒷받침해 가면서 정권의 성공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결국은 본인의 뉴스 만들기를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갔다. 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 이준석 당대표가 내년 6월까지 당대표 임기지만 내년 6월까지 약 한 1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당대표를 계속 맡겨둬야 되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고 가능하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뭐 스스로 사퇴하거나 뭐 아니면은 조금 물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지지자들 속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당대표가 거리될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지만 6개월 이상 남으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데 잔여 임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경우에 전당대회를 해서 선출되는 대표는 내년 6월까지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1년밖에 안 남네요. 그런다면 누가 당대표에 나오려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가장 고민은 원래 12월 10일.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 임기가 내년 6월 10일까지거든요. 그럼 6개월 임기 전에 남겨두고 사퇴를 하게 되면은 전당대회를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견제론 비판론 또 나쁘게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를 좀 흔들어 가지고 한 12월 뭐 중순 정도에 사퇴하게 되고 만약에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당대표를 다시 선출하게 되면은 그 당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까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흔들기와 공격에 앞으로 좀 더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성비위 의혹도 지금 당 윤리위에 회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좀 상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국회에 재입성한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뛰었다가 단일화를 했다가 인수위원장을 했다가 5년 만에 이제 국회에 또 다시 입성을 하게 됐단 말이죠. 여당에서 3선 이제 중진입니다. 당권에 도전하리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당 대표는 관행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봤을 때는 이준석 하면은 뭔가 또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자기 행보하는 거 아니야? 대표하면서 이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상 봤을 때는 당청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라보다 수직적 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타일이라든가 카리스마를 봤을 때 그럴 경우에는 여당 대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상당히 원만한 사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과 큰 잡음 없이 이렇게 할 사람이 될 확률이 커요. 윤핵관이 될 확률이 크다는 말씀. 윤핵관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과연 근데 안철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그 정도로 눈에 들어왔느냐. 물론 이제 상당히 전에보다는 많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눈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믿고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당 대표라는 거는. 왜냐하면 야당 협상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키냐라는 부분에 지금 당청 관계가 기존에 이렇게 모아져 있단 말이죠. 예.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원래는 제대로 된 관계라면은 당은 민심을 잘 의견을 들어서 직언도 하고
그러면서 국회도 좀 견제도 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권력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공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안철수라는 인물이 그동안에 부침이 많았잖아요. 뭐 새누리당 국민연합 하다가 또 당 깨고 나가서 국민의당 하다가 또 깨서 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입니까 하다가 또 계속 국민의당 하고 그러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왔는데 그러한 정치 경력과 역정을 봤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해되고 그러면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밤에도 많이 만난 것 같으니까 하여튼간에 이걸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살펴봤고요.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 겪고 있는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 서로 뭐 양보를 해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누가 좀 더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이게 참 쉽지 않는 정치적인 이제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민주당이 듭니다. 양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이제 원구성 하게 되면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겠죠. 예. 또 부의장 2명 중에 1명을 갖고 가게 되죠. 그다음에 그 상임위원장이 총 18명입니다. 그중에서 11개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167석이라는 거대 절대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제일 핵심이 되고 있는 이제 법사위원장은 뭐 여당이지만은 지금 뭐 한 10명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에 주는 게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네. 원구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관과 조직을 편성하는 것을 원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부의장, 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다음 상임위원들을 보임하는 것을 원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21대 상반기 임기는 5월 29일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약간 이 지금 지도부가 국회가 원구성이 안 돼 있는 약간 탈법적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은 조금 국회가 법을 지키면서 원구성도 제대로 해서 공백 기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관건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느냐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뭐 작구와 체계 심사를 받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 이게 국회 전반적인 법률과 예산안 통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회가 원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장관 2사람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김성겸 합참의장 그다음에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야가 빨리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원구성을 하고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이러한 업무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경제 상황도 어렵고 또 북한이 미사를 쏘면서 예. 안보 위기도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좀 논의해서 조금 국민들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합의를 해야 하고 특히나 법사위는 국민의힘에게 줘야 한다. 민주당이 좀 양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여야 협치 분위기가 있으면은 그거 좀 그래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관계는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내놓게 되면 민주당 지지가 더 떨어질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검찰 출신들이 지금 권력의 핵심들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 보니까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찰 출신,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검찰 출신. 각 정부 산하의 요직에 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인사의 관리를 맡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대통령실에서 인사관리, 인사기획관도 검찰 출신. 또 인사관리 담당도 이제 검찰 출신. 금감원장 후보자도 상당히 거론되고 군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냐면 거의 검찰이 이 윤석열 정부의 권력의 핵심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차지하게 되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산하단체까지. 예. 또 밑에 있는 하위직도 갖고. 그러면은 결국은 국회가 그걸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견제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국회의장을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내놓게 되면은
민주당 당신네들 뭐해? 이러한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줄다리기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